(2001년 5월의) 어느 저녁, 부천의 한 하숙집에서 18살 여대생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는 격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깨진 물건도 쓰러진 가구도 바닥에 남겨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아래에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도 함께. 사라진 신용카드를 추적하자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해자와 아무 접점이 없는 26살 남자였고, 그 남자의 거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남자는 체포되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넘어온 서류 한 장이 취조실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남자는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군 수감자였습니다. 8일 전 새벽 2시, 성남의 한 군 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근무병은 졸고 있었고 외곽 초소도 위병소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법원의 판결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 사람이 풀려나면 시민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2001년 5월, 부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장교의 임관식에서 시작됩니다. 1998년 10월 1일, 손모 씨는 단기간 부사관 3기로 육군 소위에 임관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사병 출신이었습니다.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수도 있었지만 별도의 선발과 교육을 거쳐 장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관 일주일 뒤인 10월 7일, 강원도에 주둔한 육군 제11보병사단에 부임합니다. 소속은 사단 예하 20연대, 보직은 작전항공장교였습니다. 부임 직후 선임 장교가 그에게 하나의 임무를 더 맡겼습니다. 당시는 군 부대와 컴퓨터와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부대에 많지 않았습니다. 손소위는 컴퓨터에 능숙했습니다. 본래의 작전항공장교 업무에 더해 부대 내 인터넷 교관 역할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업무가 하나 더 얹힌 셈이었지만 그는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에는 작전항공 업무를 처리했고, 오후에는 부대원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쳤고, 저녁이면 다음날 교육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생들이 하나둘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작전항공 업무에도 큰 실수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상관들은 이 신임 소위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를 본 사람들의 인상은 한결같았습니다. 성실한 사람, 말수가 많지 않지만 일은 정확한 사람, 대인관계에 모난데가 없는 사람. 이 평가는 단순히 주변인들의 기억이 아닙니다. 훗날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났다. 성실하게 근무했다. 대인관계 또한 원만했다. 이 짧은 세 줄이 한참 뒤에 그의 사형 판결을 뒤집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1998년 가을의 손소위는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습니다. 부대 근처에 관사를 잡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침이면 정복을 입고 부대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관사로 돌아와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22살 신임 소위의 일상은 같은 시기 같은 부대에 있던 다른 장교들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부인이 차려준 식탁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1999년 여름 이후라고 판결문은 적시하고 있으니 그 이전까지의 가정은 평범한 신혼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한 줄을 남겼습니다. 건실했다. 부모의 학대도, 가정의 빈곤도, 청소년기의 비행도 그의 기록에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연쇄 범죄자의 배경을 추적할 때 흔히 발견되는 요소들, 유년기 폭력, 방임, 정신과 이력이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자발적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봄까지 손소위의 기록에 어두운 그림자는 한 장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소위가 부대에서 인정받은 능력의 핵심이 인터넷과 컴퓨터였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교관이라는 위치는 곧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누구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당시 일반 사병들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웠지만 인터넷 교관인 장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에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도구가 된 바로 그것이 곧 그를 파멸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됩니다. 1999년 여름, 그해 여름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판결문은 전환의 시점을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1999년 여름, 부대 근무 시간이 끝난 뒤 손소희는 심야까지 인터넷과 PC게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정도라면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러나 손소희의 경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날도 생겼습니다. 관사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판결문은 이 행위에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지나치게. 법정 문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생활이 좀 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행위가 이후의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심야의 인터넷 사용은 검색과 게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소희는 외국의 포르노 동영상을 비롯한 음란물에 탐닉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한 단계를 더 적었습니다. 무분별한 성적 망상과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문장은 판결문 원문에 그대로 적혀있는 표현입니다. 낮에 모범 장교가 밤이 되면 모니터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남편을 두고 부인이 한마디를 했을 것이고 그가 짜증을 내며 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간 말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부대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짧아졌고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앉아있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전입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했던 모범적인 모습이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었지만 부대 안에서 그 변화의 진짜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져서 좀 힘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낮 동안의 손소희는 여전히 임무를 처리했습니다. 교육생들 앞에 서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쳤고 상관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겉으로 보이는 일상의 형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한 단계씩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영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고 자리 잡은 영상은 망상이 되었고 망상은 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동을 그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부대 밖이었습니다. 손소희가 향한 곳은 부대와 무관한 동네들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차로 한참 떨어진 곳,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의 정확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벌 없이 첫 번째가 지나가자 두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뒤따랐습니다.
낮에는 군부대 안에서 작전 항공 장교의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밤이면 부대 밖 어딘가의 골목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장교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수법들을 따라가면 그 변화의 궤적이 드러납니다. 그가 손에 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였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아닌 아이를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한 줄은 판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을 묶어둔 채 언니에게 범행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를 통제하기 위해 물리적 구속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를 잡아 일어난 범행이 아니라 한 사람을 묶어두고 다른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만큼 계획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한 번 범행을 당했던 피해자에게 3개월 뒤 다시 찾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2번 노린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나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선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있다는 사실조차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법들을 시간순으로 놓으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피해자 연령의 하향, 물리적 통제의 강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 목격자 존재에 대한 무시, 점점 대담해지고 점점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부대 안에서 그를 수상하게 여긴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알았겠지만 그가 부대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한 사람씩 늘어 총 9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역 장교가 1년 넘게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동안 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는가? 범행이 부대 외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대 내 감시만으로는 포착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건의 성폭행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각 지역의 경찰 수사와 군 수사기관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었더라면 더 일찍 범인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와 연결됩니다. 시스템의 빈틈. 성폭행 단계에서 시스템은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병원 탈출 단계에서 2번째로 실패하면서 그 대가는 한 사람의 목숨이 됩니다. 마침내 발각된 정확한 경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피해자가 9명까지 늘어난 시점에 손소위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 수사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고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4살에 받은 형량이었습니다. 15년을 모두 채우면 39살에 출소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전부를 교도소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국군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군 교도소의 일상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잠드는 생활. 손중이는 그 안에 있어야 했고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감 생활 중 어느 시점 그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안의 의무시설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외부의 군 의료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의료적으로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수감 중에도 치료를 받을 권리는 보장되며 교도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이면 외부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송되는 수감자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전제. 손중이는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 넘게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만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묶어놓고 언니를 성폭행할 만큼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감시의 강도는 그 위험성에 비례해야 합니다. 2001년 5월 15일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 호송 차량에서 수갑이 채워진 수감자가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인계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어떤 죄명으로 수감 중인 인물인지를 적은 서류가 함께 넘겨졌습니다. 연쇄 강간 및 강간 미수, 다수 피해, 징역 15년 복역 중. 이 한 줄의 죄명을 받아든 병원 측 담당자가 그것을 어떤 무게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무게에 걸맞은 감시가 그날 밤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중이는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고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였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당직 근무병이 배치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안에 형광등이 꺼지고 복도의 조명만이 어슴풀에 남았습니다. 병원 안의 발걸음 소리가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한밤의 군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의 손중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문 밖에 당직 근무병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의 단독 근무, 교대가 원활하지 않은 체계, 새벽이라는 시간대의 무게. 졸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졸지 않을 다른 사람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손중이는 그 기척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링거줄을 떼어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옆을 손중이가 지나갔습니다.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한밤의 병원 복도에서 환자 한 명이 걷고 있는 것은 이상한 광경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마주쳤다 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건물의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건물 외곽에는 외곽 초소가 있었고 위병소도 있었습니다. 군 시설인 만큼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데는 여러 단계의 통제 지점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느 통제 지점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훗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이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병실 및 외곽 초소, 위병소 경계병들의 근무 태만. 한 사람이 졸았다면 그것은 개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실 앞, 외곽 초소, 위병소까지 복수의 지점이 동시에 무너진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선 경계병뿐 아니라 병원장, 교도소장의 수용자 관리 업무 소홀까지 함께 지적된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렇게 손중이는 병원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2시에 성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은 곧 일반 옷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차림은 1시간 안에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5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아직 쌀쌀했습니다. 옷을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날이 밝기 전에 그가 일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남의 거리에서 환자복 차림의 남자를 목격했다는 신고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새벽을 어디에서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탈주의 첫째 날인 5월 15일,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가 다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다음 날입니다. 5월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탈출 시간인 새벽 2시로부터 약 40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이 40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해보면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그에게 도피 자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탈옥범이 장기간 숨어 지내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을 숨긴 채 잠자리를 구하고 먹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훔치는 것. 그가 부천의 그 하숙집을 고른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 방을 고른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18살 대학생이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었습니다. 3번의 우연이 겹친 끝에 그 방문이 열립니다. 탈출이 일어난 직후 군 수도병원과 국군 교도소 사이에서는 보고가 오갔을 것입니다. 수감자의 도주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40시간 안에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명의 시민을 만나 그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2001년 5월 16일 오후 6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하숙집이었습니다. 20살 안팎의 대학생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 복도까지 올라왔고 각 방에는 음악 소리, 통화 소리, 라면 끓이는 소리가 뒤섞이는 평범한 하숙집이었습니다. 그 시각 하숙생 대부분은 1층 식당에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복도의 끝에 있는 방 하나에 18살 여대생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해 부천에서 하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습니다. 집이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입학과 함께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왜 그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지 않고 방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났을 수도 있고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을 수도 있고 과제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하숙집 건물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중이었습니다. 40시간 전 성남의 군병원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했고 훔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복도가 비어있는 하숙집은 침입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에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모 씨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달아내려 했습니다. 이 순간이 분기점이었습니다. 만약 박모 씨가 방에 없었다면 이것은 단순 절도 사건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밀치고 도망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자기 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손중유에게는 그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복도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경찰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병원에서 탈출한 수감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40시간 전에 겨우 손에 넣은 자유가 그 순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모 씨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눌렀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리고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박모 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18살 대학생은 자신의 하숙방에서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름 끼치는 부분은 살인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습니다. 손중이는 곧장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모 씨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시신 위에 이불을 가지런히 덮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하숙집이라는 환경에서 방문이 닫혀 있고 안에서 누군가가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숙집 주인도 다른 하숙생도 굳이 문을 열어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발견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의도적인 위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수건을 꺼냈습니다. 방바닥을 천천히 닦아 나갔습니다. 자신이 남긴 발자국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황급히 도망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20분 가까이 이어진 정리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직후에 20분 동안 바닥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박모 씨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강취품을 그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물건을 주머니에 쑤셔 넣거나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에 넣은 것입니다. 그는 가방을 메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라 모두 1층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숙집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그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5월 저녁의 골목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건물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 속을 여자 가방을 어깨에 맨 남자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2번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범했습니다. 그것이 그 방에서 들린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 방에서 마지막으로 박모 씨를 본 사람은 그녀를 죽인 남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하숙집 주인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녀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외쳤는지 그것은 오직 그 남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날 밤 부천 시내 어딘가에서 박모 씨의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박모 씨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01년 5월 17일 오후 6시 20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박모 씨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카드를 내민 사람은 박모 씨가 아니었습니다. 20대 남자 2명이 창고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중이, 다른 한 명은 그의 친구 신모 씨였습니다. 26살, 부천에 거주하는 남자였습니다. 손중이가 탈출 후 언제 어떻게 신모 씨에게 연락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모 씨가 손중이의 탈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살인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시점에 2사람이 함께 있었고 함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뿐입니다. 100만 원을 손에 쥔 2사람은 은행을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용산이었습니다. 2001년의 용산은 전국에서 컴퓨터를 사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전자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가게마다 모니터와 본체가 진열대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2사람은 그 가게들 중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민등록번호 한 번만 적어주세요. 직원이 종이 한 장을 카운터 위에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인의 카드라도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결제가 통과되는 시대였습니다. 손중이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었습니다. 수배 중인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순간 바로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신모 씨가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신용카드의 명의는 박모 씨였습니다. 18살, 여대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내민 사람은 20대 남자 2명이었습니다. 직원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법한 상황이지만 거래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모 씨가 적은 그 종이 한 장이 며칠 뒤 경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손중이를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2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인출한 100만 원의 대부분이 이 컴퓨터 한 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탈옥한 수감자가 살해한 피해자의 카드로 가장 먼저 산 물건이 도주에 필요한 교통비도 숙박비도 변장도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산 것은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 한 대였습니다. 탈옥범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도주여야 합니다. 신분을 숨기고 멀리 떠나고 자취를 감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손중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손중이가 부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중이가 부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였는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컴퓨터 앞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뒤 심야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그 시간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가 깨졌고 동료들과 멀어졌고 결국 성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수감생활 동안 그는 컴퓨터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탈출한 뒤 사람을 죽이고 돈에 손을 넣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컴퓨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컴퓨터를 들고 신모 씨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손중이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그대로 기술된 단어가 있습니다. 태연하게. 그는 태연하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같은 시간 부천의 심곡동의 한 방에서는 18살 대학생이 이불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의 문을 열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박모 씨의 부모는 그 무렵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집에서 떨어져 하숙 생활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며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곧바로 이상을 느낄 만한 거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딸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시간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무렵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신호음만 들리고 끊기는 그 횟수가 점점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모 씨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숙집의 다른 방에서 누군가가 음악을 듣고 누군가 통화를 하고 누군가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모 씨의 방만은 조용했습니다. 이불 아래 그녀가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며칠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 그녀를 죽인 남자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행동뿐입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을 단 하나의 단서는 며칠 전 용산의 카운터 위에 적혀있던 신모 씨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였습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하숙집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모 씨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등교 시간에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갔거나 본가에 다녀온 곳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에는 그녀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자고 있는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어깨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들춘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부천 중부경찰서로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격투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부서져 있지도 가구가 쓰러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덮여 있었고 방바닥에는 흙 한 톨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건으로 바닥을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방에 침입한 것은 분명한데 흔적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박모 씨의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신용카드도 함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침입한 누군가가 박모 씨와 마주쳤고 그녀를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잠자는 것처럼 위장한 것까지 의도된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습니다. 베개에 의해 호흡이 막힌 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타박상이나 자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사용되지 않은 살인이었습니다. 흉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훔치러 왔다가
피해자와 마주친 뒤에야 살해한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사팀의 첫 번째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절도 목적의 침입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침입자는 흔적을 지울 줄 아는 자,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자. 이 단계에서 수사팀은 침입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연령도, 신장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같은 하숙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침입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의 다음 단계는 사라진 신용카드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침입자가 카드를 가져갔다면 버리지 않는 한 사용 기록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사용 내역이 조회되었습니다. 곧 두 건의 거래가 잡혔습니다. 하나는 5월 17일 오후 6시 20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은행 지점. 1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날 서울 용산의 한 컴퓨터 가게. 컴퓨터 한 대가 결제된 기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두 곳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서는 폐쇄로 화면에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20대 남자 2명이 18살 여대생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흐릿했습니다. 각도도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서는 용산 컴퓨터 가게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그날의 결제 영수증을 꺼내왔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따라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확인용으로 받아둔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는 펜으로 적힌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그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박모 씨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26살 남자 신모 씨의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조회 결과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주소, 직업,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별다른 전과 기록은 없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해된 박모 씨와 어떤 접점을 가진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18살 대학 새내기였고 신모 씨는 26살 남성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닌 사이도 한 동네에 산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모 씨가 박모 씨의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직접 침입자였을 가능성, 침입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가능성, 또는 카드의 출처를 모르고 사용했을 가능성. 수사팀은 가능성을 줄여나가며 곧장 신모 씨의 거처로 출발했습니다. 거처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두 사람이 머물고 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찻잔이 2개, 신발이 2켤레, 그리고 책상 위에는 며칠 전에 산 듯한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거처 주변을 봉쇄하고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잠복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처 근처 건물에서 혹은 차량에서 수사관들은 교대로 출입구를 감시했을 것입니다. 생활 흔적이 이 정도라면 멀리 도주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며칠 사이 수사팀의 책상 위에 또 하나의 정보가 도착합니다. 전국의 수배 정보가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그중 한 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5월 15일 새벽 2시 경기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수감자 1명이 사라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징역 15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던 자, 허리 통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인물, 당직 근무병이 졸고 있는 사이에 병실을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관 1명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탈출 시각 5월 15일 새벽 2시, 박모 씨가 살해된 시각 5월 16일 오후 6시, 그 사이의 시간이 약 40시간. 탈출지 성남에서 범행지 부천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탈출한 군 수감자가 부천으로 들어와 절도를 시도했고 박모 씨와 마주친 뒤 살해했다는 가설. 그가 박모 씨의 카드를 신모 씨에게 건네어 컴퓨터를 사게 했다는 가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멀리 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잠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거처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월 23일 오후 8시 30분이었습니다. 거처의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신모 씨가 먼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복도에는 부천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게임이 띄워져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효과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식은 라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게임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탈출한 지 8일째였습니다. 박모 씨를 살해한 지 7일째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거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지도, 안경을 쓰지도, 신분증을 위조하지도, 새 신분으로 이주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컴퓨터를 사고 화면 앞에 앉는 일뿐이었습니다. 거실 안쪽에는 박모 씨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와 거처에 두고 그 안에 카드로 돈을 뽑아 컴퓨터를 사고 그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는 카드도 가방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이름과 신분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가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같은 식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이어졌고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신 이상 행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까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체포 순간부터 이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부천 중부경찰서 취조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신모 씨를 따로 분리해 먼저 조사했습니다. 신모 씨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손중이라는 이름, 육군 중이라는 사실, 며칠 전 군 병원에서 탈출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함께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 용산에서 컴퓨터를 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는 사실, 그리고 손중이가 자신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두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수사관은 그 진술 내용을 한 줄씩 짚어가며 취조실의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사관은 종이를 그의 정면으로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종이 위로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천장을 향했습니다. 이대로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료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군에서 보내온 인적 사항이었습니다. 손중이 1976년생, 단기간 부사관 3기, 1998년 10월 1일 소위 임관, 육군 제11보병사단 예하 20연대 소속 작전항공 장교, 징역 15년 확정 후 국군 교도소 수감, 2001년 5월 15일 새벽 2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탈출,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줄, 이전 죄명, 연쇄 강간 및 강간 미수, 피해자 9명, 그중 1명은 만 14세. 수사관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앉아 정신 이상 행세를 하고 있는 남자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자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자료를 들고 다시 취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앞에 자료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소위 시절의 임관 사진, 군 인사기록, 이전 범행의 죄명과 형량,
그리고 가장 아래에 5월 16일 부천 심곡동 하숙집의 현장 사진. 이불이 가지런히 덮인 방. 수사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중이가 그 사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동자의 초점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고 한 손으로 턱을 받쳤습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렷하고 평범한 한국어였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해 하숙집에 들어갔다는 것, 박모 씨가 자신을 보고 밀치며 달아나려 했다는 것, 탈옥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녀를 이불과 베개로 눌렀다는 것, 이 모든 진술이 짧은 시간에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신모 씨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자백이 끝난 뒤에도 그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맞다고 인정한 직후의 사람치고는 동요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날 밤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통보 한 통이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처는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 당시에는 헌병대로 불렸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군 수감자 손중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신병을 인계함. 탈출 8일 만에, 살인 7일 만에 부천 중부경찰서가 그를 검거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이 꺼졌고 모니터의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 화면이 꺼진 시각이 손중이의 자유가 끝난 시각이었습니다. 손중이가 호송 차량으로 옮겨질 때 그는 머리를 푹 숙이지도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양쪽 수사관 사이에 끼인 채 그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8일 전 병원 복도를 빠져나갈 때의 조심스러운 발걸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손중이가 헌병대 차량에 실려 떠난 뒤에도 부천 중부경찰서에는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책상에 앉아 군에서 넘어온 인사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첫 페이지.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남, 성실하게 근무함, 대인관계 원만함, 부대 내 인터넷 교관으로 활동, 결혼한 가정의 가장. 다음 페이지. 연쇄 강간 및 강간 미수, 피해자 9명, 그중 1명은 만 14세, 여동생을 묶어두고 언니를 성폭행, 3개월 뒤 동일 피해자를 재방문하여 재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 같은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앞에 2장과 뒤에 2장 사이에는 겨우 1년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가을 부대에 부임해 모범장교로 인정받던 사람이 1999년 여름을 기점으로 연쇄 성폭행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뒤 병원에서 탈출해 사람을 죽이고 피해자의 돈으로 컴퓨터를 사서 게임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수사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범행의 경위는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기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스템이 실패한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연쇄 성폭행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역 장교가 1년 넘게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동안 군 내부에서도 각 지역의 경찰 수사에서도 이를 한 사람의 행위로 묶어내지 못했습니다. 부대 밖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대 내 감시만으로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법의 성폭행이 한 인물의 이름 아래 모이기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병원 탈출 단계입니다. 9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복역 중이던 수감자를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새벽 시간대에 감시를 졸 수 있는 병사 1명에게 맡겼습니다. 병실뿐 아니라 외곽 초소, 위병소까지 모든 경계 지점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졸음이 만든 일이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동시에 빈틈이 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탈출 후의 추적 단계입니다.
5월 15일 새벽 2시에 탈출이 일어나고 5월 23일에 체포되기까지 8일이 걸렸습니다. 그 8일 사이에 손중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용산에서 컴퓨터를 구매하고 수일간 한 곳에 머무르며 게임을 했습니다. 탈옥 사실이 확인된 뒤 즉시 광역 수배가 이루어졌는지 인근 지역의 경계가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말해줍니다. 40시간 안에 그를 잡지 못했고 그 40시간 안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 번의 실패가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손중이 개인의 범죄가 18살 대학생의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만약 성폭행이 더 일찍 발각되어 더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만약 병원 이송 시 감시체계가 한 명의 각성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였다면, 만약 탈옥 후 추적이 하루 만에 완료되었다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현실이 되었다면 박모 씨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 훗날 법원이 정면으로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재판이 열리기 전에 먼저 손중이 자신의 재판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의 법정이었습니다. 손중이가 피고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찰관이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죄목은 군무 이탈. 군인이 정해진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목은 강도살인.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죄였습니다. 검찰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중이 측은 변호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처음 침입은 살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밀치고 달아나려 하자 탈옥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해 충동적으로 이를 저질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들어 사형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중이에게 불리한 요소는 훨씬 많았습니다. 9명에 대한 연쇄 성폭행 전과, 수감 중 탈옥이라는 가중 사유, 탈출 다음 날 곧장 사람을 죽였다는 시간의 짧음, 살해 이후 시신을 위장하고 발자국을 닦은 계획적 은폐 행위, 그리고 체포 후 정신 이상을 가장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 손중이는 곧장 항소했습니다. 고등 군사법원 2심이 열렸습니다. 손중이 측은 같은 주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성장 과정이 건실하다는 점, 부대에서 모범 장교로 인정받았다는 점,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두 단계의 군사법원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은 앞선 두 법원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에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파기 이유는 판결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성장 과정이 건실하고 범행 전에는 부대에서 충실하게 군대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뤄 교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은 과중하다. 이 한 문장을 분해하면 대법원이 고려한 요소가 4가지입니다. 첫째, 충동적 범행이라는 판단. 대법원은 이 사실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절도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손중이는 박모 씨를 죽이기 위해 하숙집에 간 것이 아니라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면서 살해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건실한 성장 과정. 가정 내 폭력, 방임, 청소년기 비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양형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충실한 군복무 이력. 1998년 가을부터 1999년 여름까지 약 10개월간 모범 장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판결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기록되었던 그 세 줄, 임무 수행 능력 뛰어남, 성실 근무, 대인관계 원만이 바로 여기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갈림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넷째, 교화의 여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대법원은 이 사람이 교정을 통해 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형은 교화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에 한해 선고된다는 것이 한국 사법부의 기본 입장이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시선에서 보면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형벌입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살인이 아닌 충동적 강도살인에서 범인의 배경이 양호한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가족의 시선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9명을 성폭행하고 탈옥해서 하루 만에 18살 대학생을 이불과 베개로 눌러 죽인 사람. 그 사람에게 교화의 여지가 인정된 것입니다. 성장 과정이 건실하다는 이유로, 부대에서 충실하게 군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건은 다시 하급 군사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강도살인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둘 중 하나뿐이므로 사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상 남은 자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5번의 재판이 거쳐간 셈이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법정이 5번 열리고 판사가 5번 판결문을 쓰고 피고인이 5번 판결을 들었습니다. 사형에서 시작해 사형이 유지되고 뒤집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다시 확인되기까지 이 긴 과정 동안 박모 씨의 가족은 법정 안팎에서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재판의 절차가 아니라 딸의 죽음이 몇 번이고 다시 소환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5단계의 재판이었습니다. 1심 사형, 2심 항소 기각, 사형 유지, 3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대법원 상고 기각.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손중이는 군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국군 교도소의 규정상 사형수를 제외하고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은 군에서 제적된 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일반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그는 일반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24살에 받았던 첫 번째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습니다. 15년이면 39에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끝이 정해지지 않는 시간. 법률상 무기징역 수용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가석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 성적, 범죄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연쇄 성폭행에 탈옥과 강도살인이 더해진 그의 범죄가 가석방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중이의 형사 절차는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재판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박모 씨의 가족이 법정에 서야 할 차례였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마주한 피고는 손중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원고 박모 씨 유족 5명, 피고 대한민국. 2003년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의 법정이었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는 박모 씨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자리에는 국가의 대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박모 씨가 자신의 하숙방에서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는가? 원고 측 변호인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중유의 전과, 탈출 경위, 박모 씨가 목숨을 잃기까지의 과정이 한 장씩 법정 안에 놓였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위험한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둘째, 그 수감자가 풀려나면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2개의 핵심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손 씨가 병실을 탈출하게 된 것은
당시 병실 및 외곽 초소, 위병소 경계병들의 근무 태만과 병원장, 교도소장의 수용자 관리 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졸고 있던 근무병 한 사람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의 경계병, 외곽 초소의 경계병, 위병소의 경계병, 복수의 경계 지점 모두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병사뿐 아니라 병원장과 교도소장의 관리 소홀까지 함께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자리에 동시에 났던 빈틈의 합의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무거웠습니다. 범죄 경력 등에 비춰 손 씨가 병원을 탈출할 경우 도피처나 도주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인들을 상대로 절도나 살인 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예견 가능했다. 예견 가능했다. 이 6글자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9명을 성폭행한 연쇄 범죄자가 탈출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단순히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배상금 1억 8,400여만 원. 국가가 박모 씨의 유족 5명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1억 8,400만 원. 이 금액이 18살의 남은 인생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로서 그녀가 보낼 수 있었던 시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와 함께 늙어갈 수 있었던 시간, 그 모든 가능성을 합한 금액은 어떤 숫자로도 적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모 씨의 죽음이 손중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 사실이 법원의 이름으로 공식 기록되었습니다. 판결과 함께 국군 교도소와 국군 수도병원에 대한 내부 처분도 이루어졌습니다. 수용자 관리 소홀,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이 보직 해임, 영창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졸고 있던 당직 근무병뿐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들도 이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사후적 책임 추궁입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법정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손중위의 형사 재판도, 유족의 국가 배상 소송도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세월이 흘러 거리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 있던 자리에는 새 빌라가 올라가 있고 좁았던 골목은 한 차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골목 안쪽 어딘가에 한 채 하숙집이 있었습니다. 20살 안팎의 학생들이 모여 살던 집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났고 복도 끝 방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들리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같은 하숙집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 시절의 하숙집들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박모 씨가 살아있었다면 42살이 되었을 시점입니다. 한 사람의 직장인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2001년 5월에 한 저녁에 사라졌습니다. 손중이는 50대에 들어선 나이로 어느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했던 교화의 여지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를 묻는 일은 답을 듣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답이 한 사람의 범죄였는지 시스템의 실패였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둘 다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의지로 탈옥했고 자신의 의지로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현실이 되어 한 사람의 시민에게 도달하기까지 막을 수 있었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들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악행과 시스템의 실패가 만나는 그 지점에 18살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판결문에 남긴 6글자가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예견 가능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일이 다음에 한 사람을 지키는 일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